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방송을 하고 소그룹으로 사람들하고 레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하냐면요,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필요가 많으신데, 근데 어떤 분은 아는 거는 많은데 뭐가 좀 부족하시죠? 표현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에 대한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도 면접도 봐야 되고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하고 어떤 분은 선고도 해야 하고 자기의 정책을 설명도 해야 되는데 아는 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하고도 여러분 삶의 이슈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번 나와볼 사람, 이 500명 앞에서. 그랬더니 나오려고 할까요? 안 나오려고 할까요? 언니가 나가세요. 네가 나가. 그러고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도 사람이 멋지게 걸어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딱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탁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어느 대학교 몇 학년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이렇게 탁 하면 좋잖아요. 걸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거를 해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바지를 잡고 자꾸 올려요. 이렇게. 긴장을 하니까요. 본인이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강사님, 교수님,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하는 겁니까? 뒤로 하는 겁니까? 잘라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선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그룹으로 그런 훈련을 이제 쭉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TV에서 나가면서 지방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시고 싶다고 이제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시간에 꼭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셔서 이 모임에 오셨어요? 한 3분 스피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목소리나 말하기를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왔어요. 그러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강사님처럼 말을 잘하고 싶어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다고요. 제가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게 지금. 예. 그럼 어떤 일 하세요? 그랬더니 심리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심리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상담하실 분은 아닌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저도 강사님처럼 유연하게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상당히 말씀하실 때 보면 많이 아시는 것도 같고 아주 야무지고 똑부러지는데 뭔가 사람이 얼어있고 사람이 뭔가 굳어있고 자유로운 느낌이 없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없고 뭔가 말을 할 때 얼굴에 가면을 하나 쓰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없어지시면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데 그분이 아주 경상도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좀 거리가 꽤 됐는데 힘들게 오시는 거예요. 2시간 수업 받으러요. 그리고 또 밤 기차나 이렇게 버스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저희는 항상 수업에서 3분 스피치를 하거든요. 오늘은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한 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사실 제 아내는 12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제가 30년 전에 서울에서 살았어요. 잠실에요. 그때 잠실 개발되기 전에. 근데 제가 이제 12살이고 동생이 9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귀신이 자기를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귀신 꿈 꾸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쫓아오니까 막 집을 나가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집 밖을 뛰쳐나가니까 계속 찾았는데 아이가 물가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리쯤에 들어갔을 때 다행히 엄마가 뒤에서 아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뭔가 안 좋다고 느꼈어요.
아이가 벌컥 일어나서 물에 빠지질 않나. 그래서 구술했습니다. 구술하고 그 해에 가족들이 물놀이를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살짜리 남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온 집안의 기운은 전현이 죽어야 되는데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어른들이 옛날 시절이니까 이제 남자아이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저 여자애가 죽었었어야 되는데 저게 물에 빠졌었어야 되는데 저게 안 빠지니까 귀신이 누굴 데려갔다는 겁니까? 남동생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이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30년 동안 집안의 그 공기를 마시고 집안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옛날 어린아이로 딱 얼어 있는데 뭐만 큰 걸까요? 이제 공부만 하고 덩치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적 역할을 어른들이 하는 역할을 맡으니까 나는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30년 동안 그 이후로 한 번도 자기에게 자기 동생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항상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야지. 잘 참는다.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제가 뭔지 한번 말해볼까요? 선생님은 강의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과거와 소통하시고 싶어서 이 늦은 밤에 여기 오시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 12살짜리 아이랑 소통해야 되고 죽은 남동생하고 소통해야 되고 엄마 아빠랑 소통해야 되고 선생님의 미래와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울어야 됩니다. 사람이 슬픈데 울지 않으면 몸의 다른 장기관이 대신 운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네 잘못 아니라고 선생님 안에 있는 12살짜리 아이한테 선생님이 이제 컸으니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원래 이제 수업에서는 저희는 이렇게 뭐 허그하거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특별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한번 안아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안아드린 것처럼 선생님도 선생님 안에 있는 12살짜리 아이를 한 번만 안아주시고 이건 네 잘못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울지 말아야지. 그러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수업이 끝나고 이제 봄이 됐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어디에 사는 누구예요? 선생님 목소리에 봄이 오셨네요. 선생님, 저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하세요? 아니, 짜증나. 무슨 이혼이에요? 저요, 이제 제 수업에서요, 일부러는 얘기 안 하지만 저 필요하면 제 동생 얘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기뻐해 주세요. 선생님, 저 수영장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전기가 오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30년 동안 수영장 안 가신 거예요. 물가에 안 들어가신 거예요. 선생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비키니 사세요. 패턴 강한 걸로요. 호피 무늬 같은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랑 또 무슨 이런 방송에서 만났는데요. 옷 입는 게 달라지셨더라고요. 전에는 항상 검정색이나 회색만 입고 오셨거든요. 뭐 꽃무늬나 이런 거 레이스 전혀 없고 딱 떨어지는 이렇게 군복 같은 검정색 옷 아니면 회색 옷
머리도 딱 이랬는데 그때는 머리도 웨이브를 넣으시고 호피 무늬에다가 레이스. 그리고는 정말 얼굴 표정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여러분, 소통의 첫 번째는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의 과거와 하는 소통이 제일 먼저래요. 저는 왜 그분의 사실을 알게 됐냐면요, 저희 가정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저는 집이 지방입니다. 제가 좀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사투리 있나요? 전라도. 와, 감사합니다. 전에 어떤 방송 갔더니 필리핀 사투리가 있다고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택시 타면 기사님들은 왜 저렇게 저한테 한국말 잘하신다고 칭찬하실까요? 한국 사람한테. 저보고 한국 사람 닮았대요. 저도 한마디 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근데 약간 제가 전라남도 사투리가 있는 이유가 아버지가 해남 분이세요. 어머니하고. 사투리가 겁나 불죠. 이것이 아주 징해불어요. 저희 집은 좀 사연이 많습니다. 어머니, 엄마, 아빠랑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운명입니다. 운명. 할아버지 두 분이 친구라서 결혼하셨대요. 술 친구. 술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근데 외할아버지가 술이 채가지고요. 그러세. 그래가지고 결혼해버렸대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새는 그러세 같아요. 엄마는 그러세로 시집을 가셨는데요. 결혼하는 날 아버지 처음 보고 세 가지 사실 알았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신다는 사실 하나. 시어머니가 나이가 매우 어리신 두 번째 시어머니라는 사실. 시댁 식구가 16명이 있다는 사실.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제주도에 검정색 현무암을 깨는 석공일을 하셨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죠. 근데 아버지는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걸 매우 어려워하시더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부터 예술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림하셨어요. 동양화요. 이거 아시죠? 그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는 우산 든 남자라는 그 작품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이지만 정기적으로 예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버신 돈을 사회에 환원하셨죠. 몇 프로 환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람대로 100%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무소유가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랑 다투시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요, 열등감이 생기면 두 가지를 본능적으로 선택한답니다. 표현력에 있어서요. 첫 번째, 오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센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힘들지 않은 척, 딱 센 척, 딱 이런 거. 센 사람은 절대 센 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쁜 여자는 이쁜 척하지 않죠. 딱 두 번째, 표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른이 돼서 표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상처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표정이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없어지는 거죠. 회색빛이 되는 거예요. 좋아도 웃지 않고 힘들어도 울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저는 근데 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아무 문제 없는 척 막 항상 이제 가면을 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가면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화장 정도였습니다. 근데 화장이 계속 진해지니까 뭐가 됩니까? 변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변장이 더 심해지니까 가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늘 즐거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은 거죠. 고등학교를 특목고에 진학하게 된 겁니다. 뭐 일반적인 특목고는 아니고요. 그 공고라는 특목고에 진학하게 된 거죠. 공고에 가니까 인문계 다니는 친구들 가방을 열어서 영안사전이 나오는데 제 가방을 여니까 도라이바가 나오더라고요. 도라이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표정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대학 가면 열등감이 만회될 줄 알고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람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바래 주시는데 어떻게 안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뭐 엄청 바람을 받았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재수했습니다. 전문대라도 가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저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전문대 또 떨어졌죠. 그리고 21살에 젊은이가 자살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환경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가면 자기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은퇴한 아저씨들이 위험한 거래요. 엄청 대단한 직책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랬는데 은퇴하고 목욕탕 가니까 이제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회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잘 돼, 더 잘 돼. 이제 축제의 분위기 난리가 난 거예요. 또라이가 은퇴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막 새로운 사람 와가지고 막 축제하고 회식하고 막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나는 뭔가? 내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 나는 40년을 아무것도 안 보고 그것만 했는데 어쩌면 나 없어도 잘 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난 어디 가서 찾을 것인가? 이미 나이는 들고 허무하다. 참 그래 그냥 삶이 별거 있냐? 가버려야지. 화난다. 저는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죠. 저희의 환경이 저희의 소중함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있다고 거만할 것도 없고 최근에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고 비굴할 것도 없답니다. 저는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결심하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새벽 2시 정도예요. 근데 사람이 죽기 전에 꼭 뭘 해보고 싶을까요?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전화해서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죽지 마라. 간단합니다. 넌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래서 가장 친하다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인데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지니까 엄마가 나를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친구들은 다 대학 올라가고 죽으려고. 평상시에 그렇게 재미있던 형이 갑자기 새벽에 전화해서 죽겠다고 그랬더니 충격을 받았나 봐요. 아무 말을 못하더니 제 인생을 바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던 대로 하라고. 저는 순간 죽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나는 친구가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가지고요 21살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제 뜻대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자살하려고 바닷가에 섰는데요 저 옆에서 여자가 먼저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여자가 치마로 자기 얼굴을 가지고 때려내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안 무서운 데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서워서 여기서 못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트콤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삼수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 자랑인 같아서 죄송한데 해병대 들어가게 됐죠. 해병대에 가서 조금 이제 성질이 더 나빠져 버렸어요. 제대하니까 표정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음악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레슨 받으랍니다. 레슨이라는 말을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레슨 1 이거밖에 못 들어봤는데요. 레슨비 알아보니까 학원비 3배. 그렇지만 여러분 뜻을 세우면 뭐가 열립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언론사 국장님 면접을 저는 바로 봤습니다. 국장님, 제가 언론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저 좀 뽑아주십시오. 해병대입니다. 국장님이 어이가 없다고 막 화를 내시더니 특별 전형으로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24살에 언론인이 된 거예요. 그 새벽에 각 가정에 언론을 전달하는 일 있잖아요.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전달하는 일이요. 이거 아세요? 예, 제가 안 일어나면 언론이 막혀버렸어요. 그때 인터넷이 없던 세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론 하면서 5개월을 딱 하니까 경희대학교 성악과에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열등감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없어졌을까요? 심해졌을까요? 여러분 바람대로 심해졌습니다. 엄청 오늘 처음 만난 분들인데 상처가 되네요. 그래가지고 왜 심해졌냐면요. 여러분 사람의 열등감은 인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데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오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예고 나온 애들을 만난 거죠. 막 서울예고, 선화예고, 개원예고, 안양예고, 부산예고, 한림공고. 애들은 다 피아노 치다 왔는데 저만 납땜을 하다 온 거예요. 애들은 악보도 영어로 된 거 어려운 거 막 영어로 자랑해요. 모짜르지 막 이런 거, 모짜르지, 배트맨 이런 거. 저는 바이엘이라는 걸 쳤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치는 거 있거든요. 표지에 영어 없고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이렇게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거 있어요. 완전 자존심 상해. 애들은 다 명품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기죽을 수 없잖아요. 해병대인데요. 무슨 옷 입을까 고민하다가 군복으로 결정했어요. 워크하고 군복 2년 입고 다녔습니다. 여자애들이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고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사람의 열등감은 마치 군대랑 비슷하대요. 없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아주 특이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군대를 가야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대부분 열등감이 있답니다. 근데 그 열등감이 있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제대하지 못하면 계속 소통이 안 되는 거래요. 저는 이제 열등감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제 성악가처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제가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단무지 떨어졌네요. 완전 세상과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노래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Wohn, o du mein Schmerz. 당신은 나의 영혼, 당신은 나의 고통. 슈만이 자기 와이프 클라라에게 바친 노래입니다. 노래를 얼마나 부드럽게 불러야 될까요? Du meine Seele, du mein Herz.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더라고요. 전 공고를 꼭 보여줘야 되겠더라고요. 예고에게. 그래서 군복에 워카를 신고 교수님께 레슨을 받으러 왔어요. 항상 눈빛은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 얼굴 표정을 보더니요. 노쿠해 그러시더라고요. 노쿠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놓으라고. 이걸 놔. 이거 이렇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냥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 노래를 눈에 힘 엄청 주고 불러버렸습니다.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Wohn, o du mein Schmerz.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버지 원수 같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사랑 노래를 아버지 원수 같듯이 부르냐는 겁니다. 그때가 딱 지금처럼 가을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조경이 잘 돼 있는 학교입니다. 인재를 심지 않고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인재도 심었습니다. 근데 나무는 확실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블라인드를 탁 치더니 학교에 노랑 빨강이 와 있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창옥이 가을 보여? 제가 에? 저는 그런 질문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가을 보여.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을 보이냐고. 밖에 가을 왔잖아. 저 잘 모르겠는데 나가 이 자식아. 선생님이 나가서 가을 보고 오래요. 너는 백날 노래해도 안 된대요. 사람은 쓸데없는 힘을 빼야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울리는 게 음악인데 너는 공간을 울리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른대요. 사람은 사는 것처럼 노래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산답니다. 근데 너 얼굴 표정이나 너 노래하는 건 너 사는 거랑 똑같대요. 가을 좀 보고 오래요. 전 그때야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없구나.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소통의 핵심 키워드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래요. 자존심은 자기 잘났다는 마음이래요. 근데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랍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아주 간단하게 요즘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들은 특별히 개나 강아지 같은 친구들은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 근데 개는 사실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개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사람이 개를 사람 대하듯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막 집에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보고 싶었다고 하고 막 그 남편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사랑한다고 하고 남편은 가서 뒤지라고 하고 막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게 됐다고요?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사람인데 사람인지를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을 이제 뭘로 판단하냐면 숫자로 판단하거든요.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동네 사냐? 통장에 잔곤 있냐 없냐? 정년퇴임을 하셨냐 지금 아니면 권력의 자리에 계시냐? 여자한테는 너 얼굴에 질서가 있냐 없냐? 몸이 장난이 아니냐 장난이냐? 그리고 너 뭐 다 이제 숫자.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숫자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내 나이 몇 살이지? 아휴 내 나이가 70대 가지고 뭐 내 공부는 뭔 공부야. 내가 이 나이 돼서 뭘 다시 후반전이야. 이렇게 살다 가야지. 아휴 내가 진짜 열등감이 많은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면 위기관리 능력이 엄청나게 없어진대요. 누가 뭐라고만 해도 섭섭한 거예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존감은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을 때 생긴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진짜 사람으로 사람을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대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문학 강의나 종교랍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셨다가 조금 뜸하신 분은 종교 생활을 다시 거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셔도 자존감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종교에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지금과 같은 인문학 강의들을 듣는 것이 자아 존중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대요. 네. 한비아 씨가 아프리카에 옥수수 씨앗 나눠주는 일을 하러 갔는데요. 이쪽 마을 나눠주고 이쪽 마을 나눠주고 이쪽 마을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없는 겁니다. 못 나눠줬습니다. 다시 돌아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똑같이 나눠준 두 군데는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파종하는 씨앗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기아로 죽지 않았는데 씨앗을 못 나눠준 사람들은 같이 못 먹었는데 되게 많이 사망했어요. 왜 안 먹었는데 여기 마을만 사망하고 이쪽은 안 죽었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파종할 옥수수를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겁니까? 희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인문학 강의나 이런 종류의 강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전부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옥수수 씨앗 하나 받으러 오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씨앗이 저희를 어려운 날에 살려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들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한대요. 그리고 좋은 책을 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짝 앞에 선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게요. 상당히 사회의 지도층의 어른들도 오셨는데 대학생도 있고 또 그리고 다양한 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큰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특정한 대상만 오면 이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아주 잘 통합이 지금 어우러져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기, 3기 또 다른 과목들, 또 다른 좋은 책들을 가까이 하면 마음의 옥수수 씨앗들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한대요. 두 번째, 자존감의 핵심은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대해주거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주는 것으로 나타난대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 미쿵 영화를 봤어요. 미쿵 영화. 미쿵 영화에서 아이가 이런 접시 비싼 거 이런 거 쨍그랑 이렇게 마시다가 쨍그랑 깨면 엄마는 가서 화를 낼까요? 아이를 봐줄까요? 아이를 봐주죠. 그리고 하는 첫 번째 대사는 뭘까요? 그렇죠. Are you okay? 다치지 않았니?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진짜 미국 스타일이에요. 진짜. 저 진짜 미국 스타일. USA 엄마랑 완전 잘 맞더라고요. 제가. 저도 접시를 깼죠. 어리니까요. 쨍그랑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단디 냉겨두냐 다 깨부러라 이 오살할 놈아. 아주 연병을 하네 저 새끼가. 미국 엄마하고 한국 엄마 엄청 차이 납니다. 미국 아이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 영화에서 빠져 죽을 뻔해보세요. 엄마는 아이를 극적으로 구해내고 가슴에 안고 뭐라고 한다고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긴 대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단다. 이러면 아이는 자아 존중감이 4배 올라간대요. 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난 소중하구나. 나를 관리해야 되겠구나. 살다가 힘든 날이 왔는데 내가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얼른 일으켜 세워야지. 가정도 일으켜 세우고 내 건강도 일으켜 세우고 회사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해야지 라고 생각한대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지 않습니까? 제주도요. 수영하다가 미역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엄마가 알기를 원하진 않았죠. 문제는 저희 막내 누나요. 김미자. 아주 요 이름도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엄마한테 고자질을 해버리더라고요. 촉새. 입이 엄청 싸거든요. 연년생이에요. 누나라고 부르기도 싫더라고요. 그냥 미자라고 불렀어요. 미자. 미자하고 하도 많이 싸우니까 엄마가 가위바위보해서 진놈 하나 뒤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새끼도 많은데 연병을 한다고. 근데 이 김미자가 엄마한테 고대 가서 얘기를 해버렸네요. 제가 빠져 죽을 뻔한 사실을요. 아들이 그냥 눈 크고 겁 많고 엄마가 이 아들한테 뭐라고 해주면 아들 인생 반전된다고요? Are you okay? No problem. 저희 엄마 짧게 하시더라고요. 뭐 단디 살아버렸냐? 아가 빠져 뒤져불제.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대급박에 똥 들었냐? 쪼개보자 대급박. 그러면서 아이는 이러면은 자아 존중감이 떨어진대요.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면 울어야 한답니다. 그리고요, 저 아주 유명한 드링크 만드는 회사에 제약회사에 강의를 갔더니요, 신약을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10년이고요. 최소한의 연구개발비가 1,000억이랍니다. 그런데 그 돈을 들여도 이게 진짜 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답니다. 그런데 아주 즐거운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랍니다. 근데 이거는 약으로 만들지를 못했대요. 음식에서도 섭취가 안 된답니다. 근데 언제 이게 나오냐면 인간이 감동을 받거나 깨닫거나 위로를 받으면서 이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제일 오래 사는 직업의 1위가 성직자래요. 2위가 지휘자. 항상 깨달음에 가까이 있대요. 그러니까 고승들, 큰 스님들 나이 많으시잖아요. 추기경, 교회 원로 목사님들 나이 딱.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들 세미나 가서 이런 말씀을 해드렸더니 얼굴 표정이 너무 힘들어지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고. 깨달음. 다이돌핀은 인간이 깨달을 때 나오는 거래요. 감동받고.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때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신 분은 나오신 거예요. 어떤 강사나 교수가 와서 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는 인간의 몸을 살릴 수도 있대요. 제가 살릴 수도 있대요 할 때 이런 분이 또 나오신 거예요. 전에 어떤 방송에 했는데요. 제가 똑같은 내용 했거든요. 이런 거 해주면 좋잖아요. 어떤 걸 한 줄 아세요? 이거 뭐예요? 방울뱀이에요? 뭐예요 이거 지금? 여기 우리 이 대학이 있는 거리가 무슨 거리입니까? 여기 대학로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로에 오셔가지고요, 연극도 보시고요, 영화도 보시고요, 그리고 자연에 가서 산책도 한번 해보세요. 알파파도 나오고 깨달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온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사람이 위로받을 때.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7년에서 10년 오래 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래요. 여성 시대가 오고 있대요. 여자의 마음. 사법연수원 강의를 가봤더니요, 부장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법정이 놀라운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판사 이런 분들 86명 임용하면 막 53명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검사, 변호사 다 그렇고요. 법정 10년 안에 새로운 모습이 될 것 같아요. 판사 여자, 검사 여자, 변호사 여자, 범죄인 남자. 풀체인지가 되는 거죠 이제
완전 체인지요. 교도소도 뭐 그냥 전부 그냥 재소자들은 남자, 교도관은 여자. 왜 이렇게 남자들이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지나 봤더니요. 놀랍게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종교활동을 많이 한대요. 종교활동은 뭘 말하냐면 크게 세 가지의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불교나 기독교나 캐톨릭이 있는데 절에 가서 절하는 거나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교회의 새벽기도나 철야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은 인간이 절대성 앞에 상대성을 인정하는 공통적 행위래요. 박찬호 선수가 너무너무 미국 가서 잘 안 되고 힘들었을 때 삼류 모텔에 가서 요가 매트 깔고 하루에 30분씩 절했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이 무릎 꿇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대요. 그래서 자긴 살았대요. 인간이 맨날 잘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안 나갈 때 있는 것을 겸허하게 무릎 꿇면서 자긴 배웠대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은 종교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시잖아요. 여성에 비해서. 어디에 계시는지 살펴봤더니 지하에, 거기 지하에서 이제 이렇게 이거 하시고 이제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비둘기 밥을 엄청 주셔요. 이걸. 두 번째, 여자는 독특한 프렌드십이 있대요. 수다 떠는 친구랍니다. 남자도 절친, 여자도 절친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남자는 뭐가 안 들어가면 진실한 대화가 어렵습니까? 여기 안 들어가고는 진실한 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여성들은 뭐 먹으면서도 가능해요? 차, 그리고 음식. 제가 아주머니들 식당에서 수다 떠는 거 3시간을 들어봤어요. 뭔 내용을 하나 들어봤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뭐 세계 평화라든지 한미 FTA, 지구 온난화 이런 게 없고 먹으면서 막 이런 걸 물어요. 일상적인 거예요. 막 먹으면서 야, 나 너무 많이 쪘지? 자기가 보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이미 쪘더구만. 근데 친한 친구들은 뭐랬는 줄 아세요? 딱 좋아. 딱 좋다 이 기주야. 75kg. 얼른 먹어라. 그리고 또 머리를 자르신 거 자랑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쁘지? 이런 아주머니는 한 분도 안 계셔요. 이상하지? 자기가 보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보면. 제가 보기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와꾸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친한 애들은 딱 좋다 야. 넌 어쩜 이렇게 나이를 안 먹니? 이러니까 어머니들이 나이 잡수고 여행 누구랑 가고 싶어 하실까요? 아버지들 들으셨죠? 남편하고 여행 가고 싶다는 사람이요? 저 분당에서 1명 봤습니다. 해외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셔요. 남편하고. 어머니 사이가 너무너무 좋으신가 보네요. 그랬더니 묻어버리려고 그런다. 묻어버리려고. 해외에다가. 마닐라에. 화산섬에다가 확 묻으려고 그냥. 다른 여자가 재활용 못하게 하려고 그냥. 확 묻어버리. 남자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대한민국 남자가 진짜 되게 불쌍한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제일 잘하는 건 무조건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그냥 가족도 없고 자기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일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위로받는 걸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 위로하는 모습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색하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어색하고 이게 막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특별히 제 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아주 존경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연세가 드시고 나서 무언가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건 젊은이가 무엇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대한민국 문화에서는요. 저희가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어른들이 뭘 배우시겠다고 여기 오시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게 또한 대한민국의 그 다음 미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은 위로를 많이 받고 서로가 울어주는 거죠. 막 이렇게 어머 너무 슬프겠다 야.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몸이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결론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요. 인생이 3단계가 있어서 열정기, 권태기, 성숙기래요. 남편이 영원히 잘해줄까요? 처음에 바짝 잘해줄까요? 처음에
바짝 잘해줘요. 결혼하면 변해요? 계속 잘해줘요? 변해요. 그렇지만 아버지들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남자는 변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나쁜 놈이 아니라 원래 그 놈이었었어요. 원래 그런 놈이었는데 이제 처음에 조금 이제 호르몬 나오니까 변하다가 이제 호르몬이 안 나와.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사리가 엄청 많이 나와. 사리. 그러면 이제 남편은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내랑 다정다감하게 대화하고 싶을까요? 뭐 보려고 할까요? 그 리모컨은 누가 찾아? 꼭 자기가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를 오래 보는 것 같으세요? 계속 돌리는 것 같으세요? 계속 돌리죠. 제가 왜 돌리는지를 물어봤더니 새로운 여자를 많이 보려고 한다고 그래요. 새로운 여자를. 유후. 전에 이제 아내랑 막 사랑이 뜨거울 때는 아내가 피로 회복제, 이제는 피로제. 엄청 피로해. 그래서 사람은 열정기 때 착각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 열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모든 열정은 떨어진답니다. 인간에 대한 열정, 직업에 대한 열정, 국가에 대한 열정, 모든 건 다 떨어진대요.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는 권태기에 이르는데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권태기에 이르면 또 한 번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권태가 영원히 갈 것 같다고 또 착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혹시 정년퇴임을 하셨거나 결혼해서 내 인생 끝장났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은 바로 착각이래요. 솔로몬의 반지, 다윗의 반지 안에는 그 힌트가 있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그 반지 안에는 뭐라고 써져 있었을까요? 역시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서 수준이 상당하시네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니. 전에 어떤 회사에 갔더니 24K라고 써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4K. 왕이 18K 합니까? 24K 하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니. 요즘 혹시 힘드신 게 있다면 열정이 지나갔던 것처럼 지금 힘든 것도 지나간답니다. 그리고 성숙기에 이른대요. 젊은이는 불꽃이고 어른들은 숯불이랍니다. 진짜 정열은 숯불입니다. 비싼 고기는 무엇에 구워 먹을까요? 고기를 좀 잡숴보신 분이시네요. 비싼 고기는 절대 불꽃에 굽지 않습니다. 좋은 고기일수록 숯불에만 굽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탁 간직하고 있으면 어느 날 바람이 싹 불 때 다시 한번 불꽃이 확 하고 올라온답니다. 이번 강의도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2번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가 즐거웠다면 어느 날 젊은이가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다가 하나 배웠는데요. 저 같은 젊은이들이 사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됐는데 그게 특별히 여기 오신 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삶을 바쳐서 아주 열심히 사신 혜택을 엄마 아빠가 좋은 걸로 누리는 게 아니라 다 저 같은 젊은 친구들이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